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역시 여러 번 했던 내용이지만 복습편으로 그 변동성은 volatility라 그러죠. volatility, 변동성. 주식은 이 변동성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가격이 이렇게 선형으로 우상향을 쭉 하는 건 아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부침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줄여야 이런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오랜 세월 이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수익률을 보고 어떤 개별 주식을 산다든가 2배, 3배 레버리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고변동성, 고수익률, 이 고 옆에 물음표를 해둔 것은 고변동성 주식이라고 해서 또 항상 고수익률은 아니에요. 그 주식이 고변동성 고수익률을 갖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고변동성은 그대로 두드려 맞지만 그 주식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고수익률을 추구한 그 수익률을 여러분이 그대로 향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고변동성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변동성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일수록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단기 매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트 역시 결국 이제 손실이나 저수익률로 귀결될 것입니다. 고변동성 고수익률을 그동안 백테스팅으로는 보여줬지만 여러분이 그 고수익률을 그대로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주식의 수익률과 여러분이 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누리는 수익률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인베스팅은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패시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볼 때, 백테스팅을 할 때, 이 CAGR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항상 표준 편차와 이 샤프 지수를 동시에 살펴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목이면 CAGR이 약간 낮더라도 비슷한 종목 혹은 ETF에 비해 표준 편차가 더 낮고, 변동성이 더 낮고, 위험 대비 수익률, 샤프 지수가 더 높은 주식이 여러분이 장기 보유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ABB라는 두 주식이 있는데 자, AA 주식은 역시 $10,000로 출발해가지고 10배가 됐고 BB 주식은 30배가 됐네요. 35배가 됐네요. CAGR도 뭐 1.8배 정도 차이 나고 그런데 이제 이 AA, BB 둘 중에 투자한 이 두 종목에 투자한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이 장기 투자에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CAGR은 높지만 변동성이 크고 이 MDD가 큰 이런 주식은 아마 BB에 투자한 을은 중간에 뭐 10%, 20% 올랐을 때 찔끔 수익 실현하고 팔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잘못 팔았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또 폭등할 때 편승하고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또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찔끔 수익하고 팔고 떨어질 때 막연자실 그냥 방치해 두다가 저점에 매도했을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수익 실현과 이 손실 확정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AA 종목에 투자한 값은 뭐 10배밖에 안 됐지만 CAGR이 거의 뭐 S&P 평균 CAGR이 육박하고 표준 편차도 이거보다는 절반 정도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샤프 지수를 보면 CAGR은 낮지만 표준 편차가 낮고 샤프 지수가 BB 이렇게 고수익률 BB 종목보다 샤프 지수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뛰어나죠. 그죠? 그래서 AA 주식에 투자한 값은 장기 보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 보유하기에 좋아요. 그죠? 많이 안 올라가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목적이죠. 그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두 주식에 $10,000,000 투자해 30년 보유한다고 할 때 이제 A 종목은 1년에 이렇게 40% 오르고 다음에는 30% 하락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30년을 보유하는 A 종목하고 B 종목은 1년에 15% 상승하고 다음에는 11.25% 하락하네요. 상승 하락 비율은 같게 설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A 종목에 투자한 값과 B 종목에 투자한 을은 30년 후 어느 쪽의 자산이 더 클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지고
이런 주식에 비교해 봤을 때 30년 후에는 B가 자산이 더 커요.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진 B가 자산이 더 큽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 출발해가지고 40% 올라가지고 14,000불 됐다가 그리고 30% 떨어지니까 9,800불 됐다가 정신 나가겠죠, 그죠? 이러면 매년 이렇게 확 오르고 다음에는 원금 손실이고 또 다음에는 원금에서 수익이고 다음에는 원금 손실이고 이러면 정신 나가겠죠, 그죠? 장기 보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A는 30년 후에 26% 하락한 7,300달러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B는 찔끔 오르고 찔끔 떨어졌는데 35% 오른 13,50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비교해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A인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40% 올랐다가 30% 떨어지고 40% 올랐다가 30% 떨어지고 하면 우하향하게 됩니다. 우하향하게 돼요. 근데 B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 B입니다. 찔끔 오르고 찔끔 떨어지고 찔끔 오르고 찔끔 떨어지고 하면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낮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A 종목은 30년 후에 마이너스 26%예요. 최종 자산이. 변동성이 작은 B 종목은 30년 후에 36% 수익이 났다. 하지만 이제 실제 사례에서 A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실제 최종 자산이 훨씬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승기에는 되게 급등장세에 짧게 저렇게 40% 수익을 다 못 먹고 1년에 40% 오르는 종목인데도 40% 수익을 다 못 먹고 10%나 20% 먹고 찔끔 수익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 세금 확정이죠. 그죠? 재투자한다 그래도 그 세금만큼 내년에 내는 양도소득세만큼 재투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기에 30% 이렇게 쭉 하락할 때 손절이라도 짧게 했으면 다행이지만 되게 하락하면 손실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국장에 그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대주주가 된 이유가 이렇게 손실을 장기 방치하다가 무한불타기를 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대주주가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분 공시를 한 이유가 보니까 무한불타기 하다가 대주주가 됐다 그러대요. 아무튼 이렇게 손실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바닥에서 손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폭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40% 상승하고 30% 이렇게 하락한 그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10% 찔끔 먹고 손실은 30%, 다시 10% 찔끔 먹고 다시 손실은 30%. 그러면 저거보다 자산이 훨씬 손실이 더 클 겁니다. $10,000에 출발해가지고 반토막, 3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은 멀리 하셔라.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저렇게 일반 위탁 계좌에서 손익 상계를 하게 되면 1년 단위죠. 그죠? 1년 단위.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렇게 40% 먹고 수익 실현했다고 해서 올해 이제 30% 손실 났다고 작년에 낸 세금 안 돌려주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작년에 손실, 올해 수익 났다고 해서 작년에 손실분 수익에 손익 상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매매를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매매를 하더라도 1년 250만원 기본 공제 정도만 활용하시고, 그러려면 변동성이 작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죠. 변동성이 큰 주식은 250만원 실현하려고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는 해는 어쩔 수 없이 뭐 자산운용 금액이 커지면 250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초과하게 되면 역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뭐 자산 배분한다는 사람, 리밸런싱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운용하는 자산이 푼돈이었을 것이다. 세금 100만원, 200만원 내봤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과세이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무한 영구 손익 상계가 되죠. 무한 손익 상계, 영구 손익 상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할 때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주에 올라타게 되면 되게 그런 급등주는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올라타기 위해서 매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오늘 사면 내일까지 너무 또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주식은 공부를 안 하고 급등주에 급하게 올라타죠. 투자자 스스로 그 주식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분석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올라탑니다. 그죠? 분석이 빈약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터 린치가 자기 아내에게 투자자들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이 그 매수한 급등주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2분 브리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주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매출액이 얼마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뭘 만들고 파는지, 영업이익이 어떤지, 단기순이익이 어떤지, PER이 어떤지, PBR이 어떤지, 시총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주식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런 걸 여러분의 배우자, 왜 배우자한테 설명하라 그랬겠어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돈만이 아니죠. 그죠? 가정 전체의 자본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투자가 실패하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빈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해본 어떤 스포츠보다 주식 투자가 위험합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안 하던 이런 한국 주식 개별주 투자하던 시기에 저는 이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내가 어떤 기업에 A라는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하루 종일 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들, 등기이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친인척 관계인가 구글에 샅샅이 검색해보고, 출신학교, 그리고 특히 사회이사, 그런 코스닥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퇴물 정치인들, 관공서 비용으로 퇴물 정치인들, 퇴물 관료들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임직원의 급여, 그리고 근속연수, 이런 이제 주관적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뭐 퀀트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런 족벌 오너 기업이라면 대개 그 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하죠. 그 한국 족벌 기업은 그 오너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요인이 되죠. 그죠? 대표적으로 막 물적 분할하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아주 X로 알죠. 근데 미국 기업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주로 이제 CEO로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왜냐? 이 경영진들이 되게 스톡 옵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이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우호적입니다. 자기도 이 스톡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뭐 급등주를 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권하지만 만약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2분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급등주에 이제 올라타게 되면 되게 자기가 그 펀더멘탈을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익 실현, 그리고 손절 시기 이런 거를 몰라서 그냥 차트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그죠? 뭐 121선 통과하면 사라, 121선 하락하면 팔아라 하는 별 신빙성도 없는 이런 차트 플레이 위주로 그런 단기 트레이닝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도 불안하겠죠. 이런 거는 1년에 뭐 100% 오르는 주식인데 1월에 투자해가지고 6월쯤에 한 30%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수익 실현을 짧게 할 수도 있겠죠. 내리면 더 불안하겠죠. 그죠? 급등주 꼭대기에 올라탔는데 하필이면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냥 불안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물타기 하다가 더 떨어지면 그냥 손실 확정해 버립니다. 그죠? 손절해 버려요. 하지만 손절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무한 물타기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업처럼 대주주가 되는, 불행한 일인지 행복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저런 급등주는, 변동성이 큰 저런 주식은 뭐 ETF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 개미들이 펀더멘탈을 모르기 때문에 상승의 꼭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쁘겠지만,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포에 손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급등주는 인기가 치솟을 때, 저점에서 이 급등주를 매수하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1%의 투자 천재입니다. 그죠? 대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인기가 치솟을 때 많이 이제 언론에 언급되고 투자 카페 같은데 많이 언급되고 그럴 때 이제 이 포모의 박탈감에 편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례의 A 종목 있죠. 연초 대비 A 종목이 연초 대비 40% 상승을 했다는 것이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S&P가 그 모든 헤지펀드들을 이기고 투자의 구루들을 이겼다는 것이지,
S&P에 투자한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A 종목이 40% 상승을 했더라도 그 주식에 투자하는 나는 기껏해서 수익을 누려봤자 20%, 30% 이렇게 짧게 혹은 이미 20%, 30% 오른 이 상태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40% 올랐더라도 내가 누리는 수익은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것도 바이 앤 홀드를 하면서 이 꼭대기까지 쭉 들고 가면 되는데 되게 짧게 1%, 2%, 10% 먹고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또 그 주식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 떨어지네 그러면 더 올랐을 때 또 올라타거나 꼭대기에 올라타가지고 떨어질 때 또 팔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이제 펀드멘탈과 적정 주가를 알 수 없으니 공포에 손절하고 다시 오르면 다시 이제 재탑승 그리고 하락하면 또 손절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그래프를 명심하시고 오늘의 결론은 자나깨나 변동성을 줄여라. 수익률 높은 거 좋은 게 아니다. 수익률 높은 만큼 변동성이 크다면 여러분은 그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그 고수익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고변동성의 공포에 짧게 수익 실현, 길게 손실 방치 하다가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